네, 안녕하세요. 교재는 439페이지 제3절에 화폐의 시간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펴시고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예습을 미리 좀 읽어보고 오라고 했는데 제3절 천천히 할 거니까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이제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미래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재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현재 가치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회계 원리 끝난 다음에 중급 회계도 할 거고, 뭐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것도 있고 또 재무 관리라는 것도 있죠. 나중에 뭐 경영학 배우시면 그런 과목들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요, 이 현재 가치라는 게 계속 나와요. 특히 중급 회계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고, 그거 말고 재무 관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걸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공부에서 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현재 가치를 못하면. 그래서 어차피 현재 가치란 개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계원리에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현재 가치라는 걸 명확하게 더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중급회계 가면요, 현재 가치가요 전체 범위의 한 40% 정도에 나와요. 40% 정도를 공부할 때 현재 가치를 잘 못하면 본인이 피곤해요. 잘해야지 좋지.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공부했던 것들 잠깐 얘기해 보면은 그 주식을 공부했었는데, 어제 그 주식이 좀 처음에 하시면 복잡하게 보이죠, 그게. 근데 주식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식이 어떤 주식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지죠.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기말에 시가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보내야 돼. 단기 손익. 그렇죠? 어제 8장에서 했던 것처럼. 근데 그 주식이 중대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지분법으로 됐다. 뭐 지분율이 한 20% 이상 되더라. 그럼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우리나라 분류하고요, 무조건 지분법으로 평가해요. 어제 지분법을 처음 배웠는데 그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게 회계 원리에서는 기본만 하면 되거든요. 중급회 가서 또 하니까. 근데 지분법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관심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피투자 회사에 순자산에 관심 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순자산. 그 순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고, 그 순자산의 변화라는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단기 순이익 때문에 늘어나고 현금 배당 때문에 감소하는 게 매번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만이라도 회계 원리할 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분법. 그 다음 지분법을 도입한 목적도 잘 이해하시고 왜 도입했는지, 어제 얘기했죠. 마지막에 지분법을 왜 도입했는지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가 뭐였어요? 나머지 분류되는 게 계정 과목이 주식이 매도 가능 증권이 있었잖아요. 그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됐을 때도 되게 쉬워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됐으면 일단 기본은 시가예요. 시가법. 근데 시가법으로 평가하려면 시가를 알아야죠. 그게 있어야 시가 평가할 거니까. 근데 시가가 없다, 그 주식이. 그럼 어쩔 수 없이 원가법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근데 시가 평가할 때 그냥 주의할 거는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계산서로 보내지 않고 자본 조정으로 보내가지고 이연시키더라. 언제까지? 그 주식 처분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 라는 개념만 좀 주의해서 구분하시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랑. 그거 중급회계 때 또 나오거든요. 중급회계 때 그 주식은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리 더 잘 하시고, 회계 원리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만이라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채권을 할 건데, 그 채권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걸 하니까 거기를 보세요. 439페이지 화폐의 시간 가치고, 걔를 공부할 때요,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근데 걔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셨죠? 읽어보라고 저번 주부터 얘기했으니까. 걔 공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000X 1년 초에 10만 원이 있고 2000X 1년 말에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있을 때 요 10만 원과 요 10만 원이 같은 10만 원이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너 지금 1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후에 10만 원 받을래? 그럼 당연히 뭘 받겠다 그래요? 지금 10만 원 받겠다 그러죠. 누가 이거 받겠다 그러겠어요? 그 얘기는 어느 쪽이 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10만 원이라도. 이쪽이 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여러분도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보다. 똑같은 10만 원이지만. 그 얘기는 화폐라는 건 시간이 흘러가면 뭔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니까 가치가 붙는다. 뭐 이게 이 시간이 흘러가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10만 원이 계속 10만 원이 아니라 뭔가 10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알파가 뭐겠어 이게? 이자죠, 이자. 이자.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걸 예금하면 이자 붙는다라는 거잖아, 이자.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제로다. 이자율이 제로인가요, 우리 지금? 아니잖아요. 현실이 이자율이 제로인 거 못 봤죠? 명목 이자율이 제로인 건 없잖아요. 여러분 가끔 신문 보면 실질 이자율이 0이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요?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실질 이자율은 거의 마이너스예요.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 개념이 나중에 경제학할 때 배우는데 명목 이자율이 은행에서 주기로 한 이자율이고요. 실질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주기로 한 명목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으면 예금하는 것보다 일반 물건 사놓는 게 더 낫죠. 예금해 놓으면 손해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게 실질 이자율 개념이에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거. 그거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면 이자율보다 명목 이자율보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하는 이 이자는 명목 이자예요. 명목 이자. 실질 이자가 아니라. 근데 명목 이자가 제로인 거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제로라면 이때 10만 원이 이때 10만 원이겠죠. 이자가 안 붙으니까. 그렇지만 이자율이라는 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이 더 증가하겠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1년 이자율이, 연 이자율. 그랬을 때 1년 후에 그럼 지금의 10만 원 1년 후에 얼마겠어? 이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얼마 될 거냐? 이자 붙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1.1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1만 원이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가 또 1년 더 지났어요. 얼마 되겠어요? 12만 원 되겠어요? 12만 1,000원 되겠어요? 둘 중에. 12만 원, 12만 1,0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자율은 계속 10%고요. 10%. 어떻게 되겠어요? 이 12만 원이라는 게 거의 책 읽어봤으면 단리라는 거고 12만 1,000원인 게 복리라는 건데 이 복리라는 개념도 연복리예요. 연. 1년에 한 번 복리되는 거. 이 복리라는 개념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한테는 단리라는 건 뭐냐면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걸 단리라고 그래요. 원금이 10만 원이니까 10%씩이니까 매년 10,000원씩만 이자가 붙는 게 단리예요. 복리는 연복리라고 그러면은 연이자가 한번 붙은 다음에 그 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 게 복리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 더 붙었죠? 요 10,000원에 대해서 10%더 붙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복리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책 보면 43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금융기관에서 이자 계산할 때나 기업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뭘 사용한대요? 복리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리 잘해야 돼, 복리. 복리. 복리로 가면요, 보세요. 여기다가 곱하기 1.1에 1로 가는 거죠? 12만 1,000원. 맞아요? 여기다가 또 1.1 곱해야 이거 되는 거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바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갈 때. 2년 후는 곱하기 1.1에 제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복리로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40페이지에 미래가치라는 게 나와요. 목돈의 미래가치. 그 목돈의 미래가치라는 게 지금 한 얘기거든요. 지금의 1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일 거냐, 2년 후에 얼마일 거냐, 이게 미래의 금액을 계산하는 걸 미래가치라고 그래요. 근데 미래가치 지금 잠깐 해보니까요. 커져요, 작아져요, 보니까. 커지죠, 미래가치가. 지금의 금액보다 미래의 금액들이 커지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왜 미래가치 커지죠? 미래가치 커져요, 해보시면 계속. 미래가치가 왜 커져요?
이자율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자율이 제로다. 그런 일 없는데 제로면 계속 10만 원이에요. 이자율이 마이너스다. 못 봤죠 그런 거. 이자율이 마이너스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 여기 플러스라면 증가하게 돼 있죠. 미래가치는. 됐죠? 이게 목돈의 미래가치예요. 책에 보면 440페이지 하단에 예제 4번 있는데 예제 4번 바로 위에 보니까 뭐 공식 하나 있죠. P0는 뭐라고 해야 돼? Pn은 P0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이다. 이런 공식이 있죠. 이 Pn이라는 게 N 시점의 미래가치, 요 제로 시점의 가치, R이 이자율, N이 기간이거든요. 이런 공식이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 건 P2죠. 이 두 기간 후의 미래가치. 그럼 P0가 지금 시점이니까 P0가 얼마냐면 10만 원이고 이자율이 10%라면 1.1이죠. 이게 더한 이기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저거랑. 이거를 어려워할 필요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예제 4번 있는데 해답 보지 마시고 계산기로 지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기로 그거 뭐 계산기 계산하시면 금방 나오니까. 그 10만 원, 만 원이죠, 거기? 만 원에 10%로 했을 때 3년 후에 복리예요, 복리. 얼마 나오세요? 이거 다 나오셨어요?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1.1에 3승을 곱하는 건데, 얘 해보시면 1.331이 나오죠, 얘가. 이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개수를 미리 계산해놓은 표가 있어요, 이거를. 그 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에 441페이지 종가표라고 있죠? 부표 3번. 종가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종가표가 이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건데, 거기. 읽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기간 있죠? 기간이랑 이자율. 이자율은 몇 프로? 10%. 기간은 몇 기간? 3기간.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거 찾아보세요, 이렇게. 기간 3기간에 이자율 10%일 때 얼마라고 써 있어요, 여기. 쭉 쫓아가 보니까. 1.331이라고 써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 표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이거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놓은 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걸 찾을 줄 알면 이거 계산기 두들길 필요 없이 이걸 바로 찾아가지고 곱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니까 나중에 이용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밑으로 가서 연금의 미래가치 보세요. 이 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정한 현금 흐름이 계속 반복되는 걸 연금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10,000원씩 3년 동안 이렇게 받는다. 이게 연금의 현금 흐름이다. 연금.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돼야 돼요. 금액이 달라지면 안 돼요. 동일한 금액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럼 이게 연금의 흐름이 있을 때 이거의 미래가치가 얼마일 거냐, 이걸 보는 거지. 미래가치. 미래가치라는 게 이 시점의 가치로 와요. 그럼 이때 미래가치는 얘 10,000원은 그대로 10,000원이겠죠. 그때 가치니까. 얘는 뭐 증가하겠죠. 얘도 좀 증가하겠죠. 미래로 가니까. 근데 얼마나 증가할지는 뭐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이자율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이자율. 응? 항상. 그럼 이자율을 10%라고 주면은 얘는 그대로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1.1 되겠죠, 뭐. 얘는 곱하기 1.1에 제곱될 거 아니에요. 제곱.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되니까요. 연금의 미래가치 이거 합계 내는 거니까. 다 미래가치. 근데 이거 그냥 단순히 더하면 얼마였냐면 3만 원이었죠. 단순히. 명목상의 금액을 단순히 더하면 3만 원. 이건 미래가치 아니죠.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당시의 금액을 단순히 더한 것뿐이죠. 얘는. 맞아요? 미래가치 아니잖아요. 미래가치 계산하면 얘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당연히. 미래가치 커지는 거라니까요. 왜? 이자율이 플러스니까. 그런 생각 좀 하시고. 그래서 이 3만 원보다 커지는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00원 더하기 10,000원 곱하기 1.1 더하기 10,000원 곱하기 1.1의 제곱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10,000원을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다 아시는 거죠, 이거? 요 1.1의 제곱 암산으로 해도 얼마예요? 1.21이죠. 1.21이니까 이거 다 더하면 쭉 더하면 3.31 나오죠, 이렇게. 그럼 얘 10,000원에 곱하니까 33100 나오거든요. 이게 미래가치예요. 해보니까 얘보다 커지잖아요. 보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그럼 요것을 미리 계산한 표가 있어요. 요거. 그게 뭐라고 되냐? 연금의 종가표라고 책에 442페이지에 나오는데 그 442페이지는 연금의 종가표 찾는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기간 몇 기간? 3기간. 이자율 몇 프로? 10%. 얼마라고 돼 있어요? 거기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얼마라고 돼 있어요? 3.31 나와 있죠? 찾았어요? 그거 이거예요. 이거 미리 계산한 거. 이용할 수 있겠죠, 앞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연금의 미래가치. 자, 이제 그 밑으로 가서 현재가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가치라는 거는 지금 배운 미래가치 뭐로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거꾸로. 반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미래가치보다 현재가치가 더 중요하다, 공부할 때. 현재가치 개념을 더 잘 하셔야 되는데, 뭐 똑같아요. 뭐 거꾸로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는 똑같이 해놓고요. 목돈의 금액을 10% 이자율이고 10만 원이고 11만 원이고 12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1년 후에 11만 원은 지금의 얼마일 거냐 이런 거겠죠, 이게 현재 가치가. 2년 후에 12만 1,000원은 지금의 얼마일 거냐 뭐 이런 얘기고, 이자율을 10%라고 준다면 해보나마나 얼마 돼야 돼요? 10만 원이 돼야죠. 미래 가치 했을 때 나온 게 현재 가치 하면 거꾸로 가야지 당연히. 그럼 그 공식은 곱하기 어떻게 하겠어요? 곱하기 여기다가 1.1에 1 이렇게 하겠죠. 여기다 곱하기 1.1에 제곱분의 1 이렇게 하겠죠.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곱해야 제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공식을. 우리 P0를 찾는 거죠. 현재 가치를. 그럼 P0로 정리하면 이게 절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럼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에다가 PN 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현재 가치 계산은 공식이라고 거기 어디 나와 있냐면 4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과 반비례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재 가치 낮아져요. 이자율이 내려가면 현재 가치 올라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알아주세요. 아니, 현재 가치라는 게 이자율의 반비례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채권 있죠, 채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야, 채권의 시가는 이자율과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알아두세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뭐냐면 채권이라는 게 조금 이따 배우면 그 채권이 가져다주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그 시가거든요. 근데 채권의 현재 가치는 뭐에 반비례하겠어요? 이자율에 반비례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자율에 반비례하잖아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반비례하죠, 시가가. 그런 얘기를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래, 여기서 나온 얘기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 알겠죠? 그 책의 예제 5번을 보세요, 지금 거기. 예제 5번 보시고, 그,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다 보지 말고 좀 해보세요, 한번 계산기로. 3년 후에 10만원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 가치는 잘하셔야 여러분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공부할 때 항상 앞으로.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잘하려고 노력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자, 같이 보시면 10만원에 1.1에 3승분의 1이라고 해서 계산하셨었죠, 여러분? 그럼 여기 이거 나왔을 거예요, 잘했으면. 그리고 1.1에 3승분의 1이라는 걸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0.75131이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현가계수다.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도 많이 주어지고 현가계수,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찾는 표가 있죠 또. 그 밑에 현가표라고 나왔죠. 중요한 표예요. 여러분 자주 이용할 거예요 현가표. 근데 거기 현가표 보니까 찾는 법 똑같아요. 이자율 몇 프로? 10%. 기간 몇 기간? 3기간 하니까 얼마 나와 있어요 여기? 0.7531 나와 있죠 책에? 그게 이거예요. 미리 계산해 놓은 거. 그걸 찾을 줄 알면 바로 곱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게 할 줄 알면 되겠고. 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지금 한 건 뭐라고 했어 지금 한 거를? 목돈의 현재 가치. 다음 페이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있죠. 이거죠 뭐 연금의 현재 가치 이거. 아까 했던 연금의 현금흐름. 아까는 미래 가치 했는데 현재 가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현재 가치니까. 여기 현재 가치금을 계산해 보시면 3만 원보다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지금 목돈의 현재 가치도 작아졌죠. 얘도 왜 현재 가치가 작아지죠? 이자율이 플러스니까. 현재 가치가 작아지죠. 미래 금액보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게 명목상의 금액이고, 현재 가치는 작아지겠죠? 이자율 10%고, 곱하기 어떻게 해요? 1.1에 1,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1의 3승분의 1,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거 더하면, 이거 통분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1, 이렇게 되고,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잘.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1 나누기 1.1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0.909가 나올걸요? 이렇게 하시면. 1.1의 제곱분의 1 하면 얼마 나와요? 거기 다 돼 있는데. 0.82645 나와요. 계산기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얼마 나올까, 이거? 0.75131 나와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아니, 요거 하나씩 계산하면 이거 나온다고요. 그럼 요거 세 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더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더해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2.4868로 나와요. 이거 더하면. 응? 그러면 여기다가 10,000원 곱하는 거죠? 얼마 나오겠어요? 8.5인데 반올림하면 869예요. 24869. 이게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30,000원보다 어때요 보니까? 작아졌죠? 연금의 현재 가치 당연히 현재 가치니까. 요거를 미리 계산하는 표가 있어요, 요거. 그걸 뭐라 불러 책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표 해가지고 어디 나오냐면 444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데 걔 찾는 법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자율 몇 프로? 10%. 기간 몇 기간? 3기간. 찾아보니까 얼마 나와 있어요? 2.48, 68로 나와 있죠? 이거 곱하면 된다. 걔 현가표랑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를 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 앞 페이지에 있는 현가표랑 비교해 보시면요. 10%의 1기간일 때, 하나의 기간일 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쪽 다. 10%의 한 기간일 때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0.909라고 되어 있죠. 똑같죠, 그게? 지금 보니까 비교해보니까 똑같죠? 왜 똑같을까요? 첫 기간일 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냥 요거 아니에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냥 똑같죠, 그게. 근데 그 두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거 보니까 현가표는 얘죠, 얘. 1.2의 제곱분의 1. 1.1의 제곱분의 1이니까 0.8264라고 돼 있죠? 근데 연금의 현가표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1.73, 554? 그렇게 돼 있죠? 걔가 뭐겠어요? 연금은 두 번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2년이면. 두 번이니까 요 두 개 더해야 되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이 두 개 더한 거예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기간 거 보시면 현가표는 얘죠, 얘. 얘 하나, 얘. 연금의 현가표는요. 이 세 개 더해야 되죠.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만 주면요.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표를 둘 중에 하나만 줘도 나머지 하나 찾을 수 있어야죠. 관계가 있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하나만 줘도 그렇게도 시험 문제 내요. 여러분 중간고사, 대학교 중간고사에 특히 교수님들이 그게 잘 내요. 하나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찾으라고. 그럼 찾을 수 있잖아 이거 우리가. 그런 관계를 좀 잘 알아두세요. 양쪽이 연결된다는 거. 됐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 연금의 현가표하고 그 현가표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현재같이 잘해야 돼요 아주. 여러분들이 회계학 잘하고 싶으면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시고 445페이지 보시면 예제 6번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하실래요? 연습장에다가 예제 6번이 현재가치 계산하는 건데 사례가 세 가지예요. 사례 1번, 사례 2번, 사례 3번의 세 가지인데 연습장에다 세 가지 다 하시고요 지금. 그거 하실 때 하는 방법이 뭐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현재가치표 그 현가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가표를 이용해서 해보세요. 현가표 찾아가지고 연습 좀 하셔야 되니까 한 세 가지 다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하세요. 얼마 나오나 계산기로 계산하시고
자, 뭐 여러분 대부분 다 하셨을 거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445페이지에 예제 6번인데 사례 1번, 2번, 3번, 사례 1번부터 보시면 사례 1번이 목돈의 현금 흐름이 10만 원이 3년 후에 주어져 있고 매년 10,000원씩의 현금 흐름이 주어진 거죠, 이게. 이 사례 1번. 사례 2번은 뭐예요? 목돈의 현금 흐름은 똑같고 뭐만 달라요? 매년 말 그 연금의 현금 흐름이 8,000원씩이고 그 맨 밑에 사례 3번은 마지막은 목돈의 현금 흐름 똑같고 그 뭐 연금의 그 현금 흐름만 12,000원씩 다르죠? 다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 해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이렇게 주어진 걸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미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불러요. 미래 현금 흐름.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요때예요, 요때. 요때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점이 항상 현재 시점. 요날. 요날이라고 지금. 그날인데 미래에 이렇게 현금 10,000원씩 받고 10만 원 받겠다라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그냥 단순히 더해보세요, 그냥. 단순히 더해보시면 이게 얼마 나오죠? 13만 원 나오죠, 단순히 더하면? 이 13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의미는 뭐예요? 미래 현금 흐름을 단순히 더한 거죠, 그냥. 명목상의 금액으로.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당시의 가치죠, 그냥. 이거는 미래 가치도 아니고 현재 가치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당시의 가치들을 더한 것 뿐이죠. 근데 이걸 미래로 보내자고 하는 게 이제 미래 가치고 현재로 보내자는 게 현재 가치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걸 미래 가치를 해보면 얘보다 어떻게 되는 거죠? 커져야 되겠죠, 당연히. 현재 가치를 해보면 당연히 얘보다 작아지는 거고. 맞죠? 근데 요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미래 가치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자율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자율. 이자율을 모르면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못하죠. 맞나요? 그럼 이것도 지금 뭘 계산해보라고 한 예제예요, 이게. 현재 가치를 계산해봐라.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라고 했으니까 뭘 알아야 돼, 우리가? 이자율을 알아야죠. 이때 당시 현재 가치 하려면 이자율이 얼마냐 알아야 되는데 다 문제에서 이자율은 10%라고 돼 있죠, 이게 지금. 그렇죠, 다 10%. 그럼 요때 당시에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10%? 요 10%로 요거의 현재 가치 했을 때 얼마냐 이거거든요, 물음표. 얼마냐 이건데 해보나마나 당연히 얘보다는 어떻다? 작아져요. 그렇죠? 작아지는데 그게 얼마가 되는지 해보면 되는데 그거 해볼 때 이걸 아까 계산 공식처럼 해가지고 다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곱하기 1.1의 1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1의 3승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곱해보면 뭐 나오겠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현가표를 이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럼 목돈의 현재 가치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분해서 하는 게 편하거든요. 더. 하나씩 하는 것보다. 그럼 목돈의 현재 가치가 10만 원인데 3년 후에 현재 가치고 10%잖아요. 그 현가표 찾으면 아까 이거 나왔었죠, 우리. 그럼 이거 곱하면 이게 현재 가치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3년 후에 10만 원은 지금의 얼마다? 75,131원이다. 이자율 10%일 때. 그렇죠? 아니 지금 이거 갖고 있으면 3년 후에 얘 된대요. 이자율 10%라면 3년 동안. 맞죠? 그러면요. 그럼 요 금액하고요. 요 금액하고 차이 나죠? 떼보면 얼마 차이 나겠죠? 그게 뭘까요? 이자.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자. 그러니까 지금의 금액이 미래로 갈수록 커져가지고 붙어가는 거 있죠? 붙어가는 거. 그게 이자죠, 이자. 그거 아무튼 현재 가치고. 10,000원씩이 3번이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얘였잖아요, 아까. 2.48685. 곱하니까 얘가 현재 가치겠죠? 그거 다 했죠? 두 개 더하면 되죠? 더해봤더니 이거 나오셨죠, 여러분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계산해보니까 이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란 얘기냐면 10만 원이란 얘기예요. 해보니까. 그 10만 원이 뭐랑 같냐면 요 금액이랑 같죠? 3년 후에 요 목돈의 현금 흐름인 요 10만 원이랑 같죠? 그래요. 그 다음에 얘 해볼게요, 얘 해보니까 얘도 현금 흐름 자체가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10만 원에 8,000원씩 이렇게. 근데 얘도 지금 뭐 찾는 거냐면 요 시점에 현재 가치 찾는 거예요, 지금. 역시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자율.
이때 10%라면 얼마 될 거냐 그런 얘기인데 당연히 이것도 그냥 다 더했을 때 얼마 돼요? 다 더했을 때 12만 4천 원이에요. 다 더해보시면 12만 4천 원인데 현재 가치 하면 작아지겠죠. 근데 한 가지 얘는요 이거 계산해보기 전에 얘 계산해보면 저기가 10만 원이었잖아요. 아까 사례 1번이 그 10만 원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하기 전에 작아야죠 당연히. 상식이 상식. 왜냐면은 할인하는 이자율 똑같고요. 얘 똑같죠. 뭐만 달라요? 매년 받는 금액 요 8천억만 다르잖아요. 쟤는 만 원이었죠. 얘가 더 금액이 작죠. 당연히 어느 쪽이 현재 가치 금액이 작아야 돼요. 얘가 더 작겠죠 당연히. 제가 더 크고. 당연한 거 아니 당연한 거. 맞죠? 당연하다는 거 알죠 지금? 그래서 8천원씩인데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해봤더니 목돈에 대한 현재 가치 똑같잖아요. 이자율 똑같고 금액 똑같고 요거만 달라지겠죠. 8천원에 예고파는 건 똑같죠. 이자율이 똑같으니까 คู페도 이 되잖아요. 더해보니까 얘 되잖아요. 95026 쟤보다 작잖아요. 예상한 것처럼 요 금액이라는 것이 요 10만원보다 작죠. 뭐 그런 걸 느껴지시고 얘도 똑같이 현재 가치인데 뭐 10% 해보면 해보나 마나 10만원보다 현재 가치가 10만원보다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져야죠 얘는. 그래서 해보니까 뭐 치우 131 똑같고요. 여기서 이거 곱하는 게 얘 나오고 더하니까 얘 되죠. 10만원보다 커졌잖아요. 그걸 우리가 느꼈죠 우리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연습을 잘 해보시고 우리가 이런 현금 흐름을 왜 연습한 거냐면 지금 한 현금 흐름의 그 사례들이 채권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은 446페이지의 사례 해당 밑에 제 4절 보세요. 제 4절. 제 4절의 제목을 보니까 투자 채무증권과 사채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보실래요 지금? 투자 채무증권과 사채 해가지고 첫 번째 줄에 사채란 주식회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할 것과 일정한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 채무증권 발행하고 일반 대중으로 차입한 채무를 말한다. 뭐 밑줄 칠 건 없는 것 같고 보시면 우리가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배우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우리 10장에서 배웠던 게 뭐 발행하는 거였어요? 주식 발행하는 거. 주식을 발행하니까 뭐가 생겼죠 우리? 자본금이나 주발초가 생겨가지고 자본금이나 자본위험이 늘어났죠? 해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식 발행하면 자본이 늘어나죠. 자본. 주식 발행하면 자금 조달되면서 자본이 늘어난다. 유상증자할 때. 무상증자 말고요. 유상증자할 때. 그렇게 했죠 우리? 근데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주식 발행하는 거 말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회사채. 이 채권 중에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회사채라고 하는데 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자금 조달이에요. 회사채를 발행하면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고 그 대신 얘는 자본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채가 생기죠. 발행한 사람은. 얘 부채거든요. 나중에 갚아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 거고 계속 읽어보면 세 번째 줄에 자체는 이를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된다? 부채고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주식도 발행한 사람은 자본이지만 그 발행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그 주식에 뭐 한 사람이 있죠? 투자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도 공부했죠 우리가? 어제 했잖아 어제. 주식 샀을 때. 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됐어요? 주식은 자산이었죠.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자본이고요.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자산이었잖아요 우리. 주식 사면. 채권도 똑같아요. 채권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시면 자산이 돼요. 현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뭐 밑줄 치지 마세요. 뭐 다 아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단기적 매매 차익을 위해서 투자한 사채는 뭐래요 거기?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렇게 한번 배웠었고 장기 이윤 목적으로 투자했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매도 가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서 만기 보유 증권은 그 채권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된다? 만기까지 갖고 있어야 되고 매도 가는 증권은 그게 아닐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었죠 우리. 그런 걸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사채 발행 회사는 사채 만기일에 원금 상환하고요. 매 이자 지급을 약정이자 지급하고요. 만기일에 상환하면 원금을 액면가액이라고 하고
사채권에 표시된 이자율,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 이자 지급은 1년에 한 번 하거나 6개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한다. 뭐 그런 거고, 매 이자 지급일에 지급한 이자는 액면 이자율에 액면가에 곱한 금액이다. 뭐 그랬는데 보세요. 칠판에 지금 우리가 세 가지 했었는데 이 세 가지 넣은 현금 흐름이 알고 봤더니 사채 현금 흐름인데 칠판에 적어놓은 사채들은 다 몇 년 만기 사채에 보니까 3년 만기 사채, 3년 만기. 3년 만기라는 게 그 목돈 금액, 요 액면 금액 있잖아요. 액면 금액 자체를 발행한 시점으로부터 3년 후에 지급하죠. 이렇게. 3년 만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니까 액면 금액이라는 얘기 나오죠. 액면 금액이라는 게 사채권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주식도 액면 금액이 있었죠. 주식도 주권에 표시되어 있는 액면 금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액면이 얼마라고요? 5,000원이라니까요. SK텔레콤은 500원. 그게 주식의 액면 금액인데요. 주식은 액면 금액대로 거래되는 거 아니죠. 또 액면 금액대로 나중에 상환되는 것도 아니죠. 시가대로 거래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것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액면 금액으로 만기에 상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액면 금액 1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 사채권에 보시면 얼마라고 써 있는 거예요? 10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고 그 10만 원이라고 써 있다면 그 만기가 됐을 때 사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그 금액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사채권에 표시된 이자율이에요. 사채권에 표시된 이자율이고 사채권에 표시된 이자율에다가 액면 금액을 곱한 것만큼이 액면 이자가 되는 거고 그 액면 이자만큼을 이자 지급일마다 주는데 이자 지급일은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인데 지금 칠판에 적은 것들은 다 언제 한 번? 다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매년 말. 이게 1년에 한 번 주니까 이자 주는 게 얘 곱하기 연이자율이거든요. 연이자율 곱해서 얘가 나오죠. 이 10,000원이라는 게 액면 이자였어요. 쟤는 8,000원, 쟤는 12,000원. 그러니까 얘는 액면 이자율 10%, 액면 이자율 8%, 액면 이자율 12%죠, 이게. 사례들이. 이해되시죠, 지금? 그럼 사채랑 관련된 거 다 이해됐죠? 뭐 용어들은? 그 알아서 그래서, 사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채는요, 만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3년 만기 사채도 있고요, 2년 만기 사채도 있고, 1년 만기 사채도 있는데, 기업에서 제일 많이 발행하는 사채가 지금 칠판에 적은 3년 만기 사채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2년 만기나 1년 만기보다 이 3년 만기를 선호할까요? 그거는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기업들은 이왕이면 장기 자금 조달하는 게 좋거든요. 단기 자금이라고 하는 건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만기가. 그러면 이 자금 운용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자금 조달을 더 선호해요. 그건 나중에 잘 보시고 447페이지 보시면 사채 발행가의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사채 발행가의 결정이라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거 가지고 얘기할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시장에 가세요. 지금 여러분이 돈이 있어가지고 여유자금이 있어서 1월 1일 날 어떤 회사채가 거래되는 시장에 갔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이런 조건의 회사채를 발행한대요. 이때 발행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액면에 적힌 금액 10만 원이고 액면 이자율 10%고요. 매년 말 이자 지급하고 3년 후에 원금 주겠다는 이런 사채예요. 그럼 사채가 어떤 조건인지는 아시겠죠? 이런 조건의 사채를 이때 발행하려고 해요. 팔려고 해요. 그럼 이 회사의 회사채가 발행되려면 그 회사채에 어떻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투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투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래야 거래가 되는 거니까. 회사채도 발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이 회사채. 여러분한테 이런 조건의 회사채를 이때 팔려고 해서 그 발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 줄래요? 그 사람한테. 13만 원 줄래요? 10만 원 줄래요? 아니면 10만 원보다 낮게 줄래요? 뭐 얼마 줄래요? 10만 원? 13만 원? 그걸 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에 할지를. 그러니까 이 회사채라는 게 거래되는 시점에서 어떤 가격에 거래될 건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게 뭐냐면요. 이 채권이라는 것들은 이거 알아줘요. 채권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그 채권이 가져다주는 미래 현금 흐름이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재무관리 배우시면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
그 회사가 가져다주는 미래 현금흐름이 현재 가치가 주가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회사 주식 샀을 때 그 회사가 미래에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하는 미래 현금흐름 현재 가치가 주가가 되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현금흐름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주식 샀을 때 그 주식이 미래에 나한테 얼마의 현금을 갖다 줘 아무도 모르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미래 현금은 굉장히 불확실하지만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미래 현금은 확실하거든요. 액면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매년 말 액면 이자 주는 것도 이자율 정해져 있고 액면 금액에다 곱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매년 말 10,000원씩 현금 흐름을 받고 3년 후에 10만 원 받을 거라는 게 명확해요. 내가 13만 원 받을 거예요 3년 동안 미래에. 이런 현금 흐름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회사채라는 것들은 거래될 때 어떤 가격에 거래가 되냐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을 거래되는 당시에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거래가 돼요. 시장에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회사채가 그래요. 회사채만 그런 게 아니라 국공채라는 게 이제 나라에서 발행하는 게 국고채라는 게 있고요. 국고채. 그 다음에 일반 공사에서 발행하는 게 공사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국공채든 공사채든 이 회사채랑 똑같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된다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채권 공부하실 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운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 그래서 배웠죠. 그거 하려고 현재 가치. 그러면 이 회사채를 여러분이 지금 얼마에 살 거냐를 결정하려면 현재 가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현재 가치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미래 현금 흐름 나왔잖아요 지금. 시기도 알았어요 언젠지. 그럼 이제 뭘 알면 돼요? 뭘 알아야 현재 가치 할 수 있어요? 이자율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이자율. 현재 가치라는 건 나중에 이제 할 텐데 정리를 중급하겠다 하는데 현재 가치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미래 현금흐름 발생 금액, 발생 시기, 할인율 이 세 가지를 알아야지만 현재 가치가 나와요. 셋 중에 하나만 몰라도 못해요. 다시 미래 현금을 발생 금액, 발생 시기, 할인율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현재 가치 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나왔으면 할인율만 알면 되는데 아까 할인율이 얼마였어요? 10%다 이랬잖아요. 10%. 10%로 현재 가치 한다. 그럼 10%로 현재 가치 하면 된다는 얘기 물음표가. 해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10만 원 나왔잖아요. 아까. 그 얘기는 이런 미래 현금의 이 회사채는 지금의 현재 가치가 1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회사채 얼마에 산다? 10만 원에 사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발행하는 사람도 이 회사채를 10만 원 받고 파는 거고요. 투자하는 사람도 이 회사채를 1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발행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채의 발행가액이라 그러고 발행가액. 거기 책에 발행가액. 알겠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예. 사례 2번에서는 이게 사채 액면 금액이죠. 액면 이자들이죠. 요 사채도 지금 이때 거래가 될 거거든요. 이때 여러분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이 사채는? 이 회사채는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여러분이. 역시 현재 가치를 해봐야 알죠. 그 이자율 알아야 되고 이자율로 현재 가치 해봤더니 얘가 나왔던 거 아니야 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회사채는 얼마에 산다 여러분이? 이 가격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회사채의 발행가액이에요. 요 시점에. 네? 그럼 얘는 여러분이 얼마 주고 사겠어요 이거를? 이 가격에 사겠죠. 이게 발행 금액이에요. 해보니까 이게 똑같은데 자체가 보니까 얘네가 지금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고 있어요 지금 뭐만. 액면 이자 금액만 다르죠. 요 이자율은 10% 똑같고 맞잖아요. 그런데 쟤는 무슨 금액에 발행이 됐어요? 액면에 발행이 됐고 얘는 액면 금액보다 낮게 발행이 됐고 싸게 발행됐죠. 액면보다 높게 비싸게 발행됐죠. 맞죠? 우리가 저런 발행을 무슨 발행? 액면 발행, 얘를 사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불러요 앞으로. 그리고 책에 보니까 447페이지 중간에 표 11-2번 있어가지고 발행가액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액면, 할인, 할증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이자율의 관계가 첫 번째는 액면과 시장 이자율이 똑같잖아요 보니까. 쟤 보세요 쟤 보니까 액면 이자율 10%죠. 시장 이자율 얼마예요? 10%잖아요 보니까. 아니 거래가 있을 때 이자율, 시장의 이자율 10%죠 제가.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무슨 발행됐어? 액면 발행됐죠? 얘는 시장에서 이자율이 10%인데 액면 이자율이 얼마예요? 지금 8%잖아요. 얘가 더 높죠, 지금. 그게 무슨 발행됐어요? 할인 발행됐고. 쟤는 액면 이자율도 높죠? 그게 무슨 발행됐어요? 할증 발행됐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더라. 이걸 배워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 첫 번째 줄 보시면 447페이지에 자체 발행가액은 뭐랑 관계에서 결정된대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액면에 발행될 거냐 비싸게 발행될 거냐 싸게 발행될 거냐는 요 관계에서 결정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사채라는 게 액면 이자율은 정해져 있겠죠. 항상 시장에서 발행되는 당시에 액면 이자율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액면 발행될 거냐 할증 발행될 거냐 할인 발행될 거냐는 그때 당시에 뭐에 따라 달라지겠어요. 시장에서의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앞으로. 근데 액면 이자율은 개념이 어렵지 않죠. 전혀. 어디에 있는 이자율이라고요? 자체권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라고요. 어렵지 않은데 시장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어렵잖아요. 처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시장 이자율이란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된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관련해서 여러분 꼭 정리해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잘 하세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급회계 때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장 이자율은 우리나라가요. 오늘이 3월 며칠이에요? 3월 4일이면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의 이자율은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자금 시장 있잖아요. 자금 시장의 이자율이 하나다 여러 가지다. 시장 이자율. 여러 가지란 걸 알아야 돼. 시장 이자율은 절대로 한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오늘 시장 이자율 한 가지면 몇 프로예요? 우리? 6%예요? 10%? 12%? 이게 여러분 은행 가보시면 금리가 하나예요? 대출 이자율 딱 하나? 그 다음에 예금 이자율 딱 하나?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니죠. 종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보면 나가보시면 은행에서 또 하는 이자율과 또 뭐 제2금융권 가면 또 달라지죠. 저 명동의 자체시장 가면 또 달라지죠. 이자율이라는 게 오늘도 같은 날도 시장 이자율이라는 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자금 시장이 어떤 시장에 따라 이자율이 다 달라져요. 근데 자금 시장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장이 회사채 시장이고요. 국고채 시장도 있고요. 공사채 시장도 있고요. 콜자금 시장도 있고요. 콜자금이란 게 뭔지 알죠?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 보시면 콜자금이라고 해서 은행 간 거래하는 거 있거든요. 콜자금 시장 뭐 등등등 되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또 회사채 시장이라는 것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1년 만기 회사채, 3년 만기 회사채, 2년 만기 회사채, 3년 만기 회사채 이렇게 다 달라요. 또 3년 만기 회사채라고 해서 또 이자율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가 달라져요. 신용등급이 AAA냐, AA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A냐, BBB냐 이런 신용등급이 있어요. 이거에 따라 또 이자율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보긴 봤죠? 이런 게 뭔지. 신용등급 부과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건 모르고 미국 건 알죠? 무디스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 거기가 미국에서 하는 기관이고 우리나라도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그 한국 신용평가, 한국 기업평가 이런 데 있어요. 괜찮은 회사예요. 거기서 이거 하거든요. 우리나라 하는데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신용이 좋아진다는 건 아시죠? 이쪽으로 떨어질수록 안 좋은 거 알고. 근데 회사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 회사에 적용된 이자율은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져야겠죠? 신용등급 안 좋아질수록 이자율 높아지죠. 그만큼 회사가 신용이 안 좋으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자금 조달에서 부담이 커지겠죠. 신용이 좋아야 이자율도 낮은 거고.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돈 빌릴 때 여러분 신용이 좋으면 또 담보가 있으면 이자율 낮아지죠. 여러분이 신용이 안 좋으면 높아지잖아요. 당연한 상식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채 시장에서 3년 만기 회사채가 발행이 돼도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요. 하루에도, 오늘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자율이라는 건 아주 많은 거예요. 아주. 그리고 오늘의 국고채 이자율과 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율은 당연히 다르죠. 국고채 이자율이 얘보다 어떨까요? 얘보다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당연히.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무위험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망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도? 아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IMF 때 망할 뻔했죠. 근데 안 망했잖아요. 그리고 망하게 안 두죠.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뭐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나라에서 발행한 채권은 거의 무위험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회사에서 발행하는 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대우 망했잖아요. 대우 채권 산 사람들 돈 못 받았어요. 대우 회사채 돈 받을 거라고 샀다가 돈 못 받았다니까요. 대우 망해가지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회사채는 이자율이 더 높겠죠. 얘보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경제학을 여러분 회계사 하려면 경제학 공부해야 되고 했는데 이 경제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많이 경제를 경험하면서 쌓여가는 지식이에요.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지식이 아니라 경제는 많이 이렇게 느낌이 신문 보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면요. 책을 안 봐도 느낌으로 돼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그래서 경제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문을 꼭 보세요. 신문. 경제신문. 그래서 경제신문을 꼭 보시고 재미없더라도 경제신문 보다 보면 금리도 매일 나와요. 그 금리 확인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우리가 배웠던 회계학 얘기도 많이 나와요. 어떤 회사가 뭐 증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했는데 뭐가 주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봐야 이 회계학도 잘할 수 있고 경제학도 잘하고 재무관리도 잘하고 그런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얘가 더 낮아요. 이자율이 한 지금 5%대 할 거고 얘는 한 6%대 할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나요. 그렇다는 거 아니고 똑같은 회사채가 아니고 또 신문에 여러분 그 일면의 기사 보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자율이 있어요. 예, 시장에는 됐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회사채를 공부하는데 회사채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여기 얼마 줬어요? 10%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저는 실무적인 얘기한 거고 지금 얘기한 거는 이때 이자율이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는 실무적인 얘기한 거고 시험 문제가 10%라고 주어지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거는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 이때 당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10%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 주어질 거 아닙니까? 실무할 때는 고민해봐야지 어떤 이자율 적용해야 될지 시장에서 저거 찾아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공부할 땐 주어지잖아 이렇게. 주어지면 이 이자율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여러 가지 이자율 중에서 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주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과 관계해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 시장 이자율은 불변하는 거냐 그러니까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시장 이자율은 변화하는 거냐 뭐예요? 변해야죠. 시장 이자율은 한 번 정해져서 계속 불변하는 게 아니라 매일 변해요. 그러니까 신문에 매일 뭐가 나와요? 금리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일면 기사 보면은 보통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뭐뭐 나와요? 주가 지수, 환율, 금리 나오죠.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오는데 그 금리를 잘 보세요. 신문에서 그 금리가 여러 개 나오든가요? 하나 나오든가요? 여러 개 나오든가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일면에 보면 금리 오늘의 금리에서 나온 거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또는 두 개 나올 때도 있고 하나. 여러 개가 있는 중에 하나가 나온 거 뭐예요? 그거는 그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금리가 나온 거예요. 대표금리가. 여러 가지 금리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어떤 금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금리인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금리를 우리가 뭐로 보냐면요. 3년 만기 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대표적인 금리로 보거나 3년 만기 국고채 시장 수익률을 대표적인 금리로 봐요. 근데 3년 만기 회사채 시장 수익률이 나오면 잘 보시면 신문에
AA-인 등급의 회사가 나와요. 등급별로 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AA-의 등급을 가진 회사의 수익률이 거의 주어져요, 보면. 아니, 신문 좀 잘 보세요. 나중에. 그런 건 느낄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금리가 일면에 나오는 거고, 그 대표금리는 매일매일 바뀌죠, 이게, 금리가. 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그래서 시장 금리는 매일매일 변하는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10%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건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거 뭐예요, 그러면? 자체를 발행하는 요 시점의 이자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에서. 그때 10%고 나머지는 이제 미래는 바뀔 수 있죠. 10%가 아니죠. 액면 이자율은요? 계속 10%죠, 얘는. 액면에 적혀 있는 거니까. 그냥 10%고. 시장의 이자율은 요때는 10%지만 그 이후엔 어떨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10%는 요 시점의 10%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시장 이자율 개념은 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주의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하고 변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거기 자체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을 뭐라고 부른대요? 유효 이자율이라고 부르는데 그 유효 이자율 개념이 아주 또 중요해요. 공부할 때. 유효 이자율. 그것도 뭔지 알아야 돼요. 시장 이자율 말고 유효 이자율. 다른 거예요. 시장 이자율이랑. 유효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자체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이래. 그러면 채는 몇 프로일까? 유효 이자율이. 첫 번째 사례 10%죠. 이 두 번째 사례는 10%죠. 세 번째 사례는 10%죠. 자체 발행 당시의 시장 이자율. 그게 유효 이자율이래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 10%니까 그럼 시장 이자율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걸 이제 다르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계속 읽어보니까 이는 자체 발행가액과 자체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라고 돼 있죠? 보세요. 제 예를 가져가 볼 테니까. 첫 번째 사례. 요 첫 번째 사례를 보면요. 요 첫 번째 자체는 발행가액이 얼마죠? 요 발행하는 시점에 발행가액이 얼마예요? 해보니까 10만 원이죠? 발행가액이 10만 원인데 요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생기는 미래 현금 흐름은 첫 번째 년도에 10,000원, 두 번째 년도에 10,000원, 세 번째 년도에 11만 원이죠, 이렇게? 그럼 얘가 채권의 미래 현금 흐름인데 이거의 현재 가치를 하려면 1 플러스 이자율,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승으로 곱하고 1 플러스 이자율의 3승으로 곱해서 곱하면 현재 가치 되는 거죠. 현재 가치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자율과 반비례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미래 현금으로 이자율을 이렇게 현재 가치 했을 때 현재 가치가 나오는데 더했을 때 그 자체의 발행 금액과 자체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 R. 이 R을 지금 뭐라고 부르겠다는 게 거기서 유효 이자율이다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거기 정의가. 이걸 유효 이자율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유효 이자율 계산해보나 마나 얼마 되겠어요? 해보나 마나 10% 돼야죠. 왜냐면 10만 원이라는 게 10%로 할인했을 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10%가 되고, 이 10%라는 건 자체 발행 당시 시장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서, 시장 이자율과 유효 이자율 같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차이점이 뭐냐면, 유효 이자율은 한 번 10%면, 이사채 만기까지 10%예요. 유효 이자율은. 근데 시장 이자율은, 요때 당시에 10%지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유효 이자율은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이 같은 건 무조건 시장 이자율과 같은 게 아니라 언제 시장 이자율과 같은 거예요? 발행 시점에 시장 이자율 같다고 써 있잖아요. 잘 알아두시고 그 밑으로 가서 표 11-2번을 보시면 다시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체라는 건 액면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 거고 발행할 때 시장 이자율이 얼마냐가 중요한데 그게 액면 이자율과 똑같았다면 자체가 무슨 발행된다? 액면 발행되고 그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았다면 시장 이자율이 높았다면 할인 발행되고 시장 이자율이 더 낮았다면 할증 발행되더라 이런 얘기고 그 밑으로 가면 액면 발행되는 것부터 이제 회계 처리해 볼 거거든요. 그 회계 처리부터 잠시 쉬었다 할 거니까요. 잘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하겠습니다.